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유럽의 경제 침체의 원인 유로화 논란. 유럽연합의 단일 화폐인 유로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한 정치적 통합과 병행하는 경제적 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유로화의 통용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나 단기적으로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이면서 한동안 유로는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피그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경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대침체가 촉발되며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었다. 유로화 출범 시의 논란. 최적 통화 지역 이론. 통화 연맹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이다. 통화 연맹의 성립에 따라 각국은 생산 요소나 상품의 교역에 따른 환율 불안이 해소되면서 화폐적 효율성 이득을 얻게 된다. 반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제 안정화 손실이 발생한다. 한 나라가 통화 연맹에 참여하여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더 높으면 통화 연맹 가입이 경제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러한 이득과 손실은 그 나라가 통화 연맹국과 경제적으로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화폐적 효율성 이득은 영내국 간 생산 요소나 교역이 활발할수록 그 이득이 커진다. 경제 안정화 손실은 외부적 충격이 영내국 간에 미치는 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이 비슷할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최적 통화 지역의 성공 가능성이나 경제 통합 정도와 관해 8가지 조건이 있다. 영내국 간 생산 요소의 유동성, 특히 노동시장의 유동성,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국가 간 경제 구조와 정책 목표의 유사성, 개별 국가 경제의 개방 정도, 개별 국가 경제의 다각화 정도, 금융 통합, 재정 통합, 정치 통합. 정량적으로 제시된 이론이 아니므로 8가지 조건 중 어떤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지만 대략적인 평가 기준으로서는 별 무리가 없다. 그리고 위의 조건들로 판단할 때 유럽 통화 연맹의 성공 여부는 회의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통화 연맹은 순수하게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럽 통합이라는 정치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정치인들은 유럽의 상황을 최적 통화 지역 이론에 끼워 맞추려고 했다. 가장 많은 논쟁을 낳은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및 정치학자 베리 줄리안 아이켄 그린과 같은 몇몇 경제학자들의 견해였는데, 이들은 통화 연맹이 회원국의 무역 통합과 경기 변동의 균형을 이끌어냄으로써 통화 연맹이 최적 통화 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최적 통화 지역이어야 통화 연맹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화 연맹을 시작하면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최적 통화 지역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베리 아이켄그린 본인은 이런 견해를 나이키 접근법이라고 자칭했는데,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수렴 기준 따위는 그냥 장식에 불과하고 저스트 두잇 그냥 해버려, 그냥 합치기만 하면 알아서 최적 통화 지역이 된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해도 단일 통화에 반드시 찬성할 이유는 없다. 예컨대 단일 통화의 도입이 그 지역을 최적 통화 지역으로 만들어주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면 비용과 편익을 상량하여 단일 통화 도입에 반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폴 크루그먼은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바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그 상당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동조약의 경제학적 핵심은 수렴 조건이라 불리는 다음 4가지 유로화 가맹 조건으로 추려진다. 환율 수렴 조건. 유럽 통화 제도의 환율 조정 장치를 따라야 하며 연맹 가입에 선행하는 2년 동안 통화가 평가절하를 겪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인플레이션 수렴 조건. 통화 연맹에 참가하려는 국가들 중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 국가의 평균보다 물가 상승률이 1.5%포인트 이상 높으면 안 된다. 금리 수렴 조건. 통화 연맹에 참가하려는 국가들 중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 국가의 평균보다 장기 금리가 2%포인트 이상 높으면 안 된다. 재정 수렴 조건. 연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하로,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이에 근접해야 한다. 이것 중 재정 수렴 조건의 경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본질적으로 별개인데 저기에서 왜 재정 수렴 조건이 나오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실 완전한 경제 통합 차원에서 본다면 재정 정책은 아예 하나의 유럽 중앙 정부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럴 경우 이미 통화 정책이 발이 묶인 마당에 가맹국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라 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 사라지므로
국가 간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정 정책을 완전히 방임하면 국가 간 재정의 차이가 생기고 이는 경제 통합을 저해하며 재정 적자가 타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 경제의 수렴 중 인플레이션 수렴 조건 역시 정책 목표 유사성의 측면에서 나타낸 것이다. 아울러 유로화는 사실상 고정환율제인데 물가 불안이 심하면 그만큼 해당국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쓸 유인이 크고 이는 변동환율제로의 이탈 유인이 된다.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할 경우 그 손실을 줄이는 것은 최적 통화 지역의 특성상 중요한 문제다. 가령 유럽 전체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발행을 줄이면 그만이고 이에 대해서는 각국의 동의를 따내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 같은 한 나라만 인플레이션을 겪는다면 다른 나라가 T플랫 부담을 지겠다고 하지 않는 한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발행을 줄이지 않는다. 이 경우 그리스는 유로권에서 통화 정책을 쓰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이 경우 그리스 같은 나라는 유로권을 탈퇴할 수 있고 따라서 통화권이 붕괴할 수 있다. 즉, 그리스 입장에서는 독자적 통화 정책이라는 선택지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독자적 통화 정책이라는 선택지가 유로권 탈퇴라는 선택지로 변할 뿐이다. 그리고 후자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보다 민폐다. 환율 변동이 다른 경제 변수보다 더 불안한 점을 감안하면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환율이 바뀔 수 있다.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변동환율제와 달리 환율 변동이 그리 잦지는 않으나 변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충격은 훨씬 크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 이전에 동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완전한 고정환율제라 할 수 있는 유로화 통합 이전에 그 과도기로서 통화 정책에 대해 사전 공조를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유럽에서도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EU의 전신인 구이시 지역에서는 독일 마르크화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환율을 실시한 전적이 있다. 그런데 1993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 등으로 실물 경기가 팽창했다. 아울러 물가가 폭등하니 독일이 정책 공조를 하지 않고 멋대로 금리를 높이는 긴축 통화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어 독일로 돈이 빨려 들어갔다.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독일처럼 이러한 현상을 겪지 않았음에도 결국 억지로 독일을 따라 이자율을 올렸다가 각국의 경기만 쓸데없이 냉각시켜 고생했다. 또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에게 마르크화를 찍어다 퍼주었는데 물론 독일 국내 경제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일인들 사정일 테고 독일 통일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유럽 통합의 정치적 대의를 지향하며 마르크화 연동으로 인해 독일의 외국 투자 흡수로 고통받는 유럽인들 입장에선 또 이야기가 다르다. 일본 입장에서 아베노믹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고지콧대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인 것과 같다. 인플레이션은 정책 변수 외생 변수가 아니라 내생 변수다. 하지만 저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통화와 관련된 명목 변수만을 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령 노동이나 자본의 이동성 등에 관한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실제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 내 무역 정도는 미국 내 지역 간 무역 정도보다는 낮으나 EU, 미국 간 무역보다는 훨씬 컸다. 산업의 경우 남부와 북부 간 노동 침약도나 숙련 노동 등의 비중 격차가 크다. 또 언어와 문화 간 장벽 때문에 노동 이동 제약이 심하다. 아울러 유럽 노동시장 규제는 비교적 빡세다. 다만 금융이나 자본의 이동은 상당한 수준으로 자유화가 되었다고 한다.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에 따르면 1997년 기준으로 11개 EU 국가가 수렴 기준을 충족시켰거나 1998년 5월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 EU 창립 국가가 되었다. 금리 수렴 조건의 경우 예컨대 이탈리아 금리가 독일 금리에 수렴하려면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이탈리아가 유로화의 가입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해야 한다. 즉 금리 수렴은 미래의 가입 허가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가입 허가가 현재의 금리 수렴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이는 해당국의 채권시장이나 화폐 등에 관한 신뢰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재정 수렴 조건은 가장 충족이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고 상당수 국가들이 어찌어찌 저 수치를 달성했고 가입 이후에도 한동안 저것을 유지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지니 재정 적자가 뻥튀기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리스 같은 나라의 사기 역시 들통났고 환율 수렴 조건의 경우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단일 통화라는 영내의 완전한 고정환율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전 단계로 일반적 고정환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EU 도입 이전의 고정환율제가
그렇게 빡센 것은 아니고 비교적 국가 간 경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자주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즉, 유로화 전면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줄여가는 단계적 절차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일 통화의 경우 기존의 고정환율제에 비해 보다 덜 위험하고 환전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 기존의 고정환율제에서는 사실상 독일이 보스를 맡았지만 독일이 보스를 하는 체제는 1993년 독일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회의가 일었다. 따라서 독일 대신 비교적 타국의 입김이 미치기 쉬운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점에서 유럽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수렴 기준 이외에도 두 가지 조항을 규정했다. 국가중앙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은 정부 재정 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선 안 된다. 구제금융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독일의 요구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시작되자 이들 조건들은 의미를 잃었다. 비판. 한마디로 단일 통화를 도입하려는 지역이 고도로 통합되어 있다면 단일 통화의 도입은 환전 비용의 절감, 역내 교역의 촉진 등으로 장기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권역이 그렇게 고도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면 특정 지역은 경기 과열이 되고 특정 지역은 경기 불황이 되었을 때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회원국 정부들의 독자적 통화 정책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과열 지역을 생각하면 이자율을 높여야겠고 불황 지역을 보면 이자율을 낮춰야겠고 그러니 핵심은 유럽이 유로화란 단일 통화를 도입할 만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된다. 과열 지역과 불황 지역이 혼재할 때 불황 지역에서 과열 지역으로 노동력이 고임금을 쫓아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유럽중앙은행의 딜레마는 해소된다. 밀턴 프리드먼 등 미국 경제 및 정치학자들이 시종일관 유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유럽의 노동력 이동 수준이 단일 통화에 걸맞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반대로 유럽 경제 및 정치학자들은 비록 노동의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지만 그리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상호간 상품 교역 비중이 매우 높다는 이유였다. 상품의 교역은 상품 시장의 통합을 의미하므로 가격이 하나로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교역 상품은 수출국의 노동과 자본이 함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상품 교역을 노동과 자본의 교역으로 치환한다. 그러면 노동이 교역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노동력 시장이 국가 간에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 역시 국가 간에 균등화된다. 이것이 핵시 올린 모형상의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이다. 즉, 불황 지역 노동자가 과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더라도 그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며 과열 지역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 조정기제가 완전히 작동할 거란 주장이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 학자들은 비웃었다. 핵시 올린 모형화의 요소 가격 균등화는 경제 환경이 이질적인 국가 간의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유럽의 노동시장이 통합되진 않았어도 통합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며 제시한 이론이 고작 유럽은 서로 이질적인 경제라는 것이었으니 비웃을 만했다. 더구나 유로존 내에서 조차 무역은 보다 잘 사는 나라끼리, 보다 못 사는 나라끼리의 무역이 훨씬 비중이 컸다. 요소 가격 균등화를 내세우려면 유로존 내에 잘 사는 국가와 못 사는 국가 간 무역 비중이 더 커야 하는 것임에도 거기에 더해 그 상품 무역 비중 역시 유럽의 롤모델로 제시되었던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위기는 이러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고 미국 측 경제학자들은 공짜로 남의 대륙 하나를 통째로 동원해서 실증적 데이터를 획득하고 승리까지 맛보는 횡재를 누렸다. 물론 위기의 와중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임금이 올라가고 독일의 임금이 내려가는 조정기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상으로 유럽의 경제 침체의 원인 유로화 논란을 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로화 사용의 결과와 유로화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